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Chapter 5, Force and Motion 1. Chapter 5가 Force and Motion 1이고 Chapter 6는 Force and Motion 2입니다. 오늘 Chapter 5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6번째 문제 할 차례가 됐습니다. 힘이 주어지고 속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힘을 시간의 함수로 주었습니다. 그림은 X축에서만 움직이는 질량이 5kg인 음식통이 받는 힘의 X축 성분을 시간의 함수로 그린 것이다. 시간이 t는 0일 때 통은 X축 방향을 향해서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4.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간은 11초일 때, 이 끝이 11초입니다. 이 끝이. 일 때 이 통의 속력과 움직이는 방향을 구하라. 금방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 걱정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책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걸 배웁니다. 여기에 충격력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고, 이거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차교수 물리 8강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운동량은, 이게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선운동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방정식은 우리가 F는 MA죠. 근데 F는 MA보다도 이렇게 F는 dt분의 dp,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선운동량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질량은 크고 속도가 좀 작든지, 질량은 좀 작더라도 속도가 좀 크든지, 선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그래도 선운동량이 같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선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어서 질량의 크기 하나와 속도 하나 따로따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개를 곱한 선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가 다르더라도 선운동량이 같으면 운동량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힘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F는 MA, F는 mdt분의 dv죠. 이 경우는 F는 dt분의 dp에서 질량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F는 dt분의 dp는 질량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항상 더 성립하는 더 일반적인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뉴턴이 1687년에 프린키피아에서 발표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F는 MA겠습니까? F는 dt분의 dp겠습니까? F는 dt분의 dp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운동방정식은 F는 MA가 아니라 F는 dt분의 dp가 더 맞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얘기는 질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항상 0이면,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기에 두 개로 돼 있으면 이제 이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V를 갖다가 운동량은 MV니까 MV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한 번은 질량으로 미분하고 한 번은 속도를 미분하는데, 질량을 미분한 게 항상 0이면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물리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질량은 원래 보존되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걸 발사하면 로켓은 연료를 막 분출하죠. 그래서 질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질량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 질량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에서도 이제 속도가 증가하면 질량이 점점 커지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작을 때는 질량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이제 그냥 그렇게 근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체가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힘을 받는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이래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이 이렇게 와서 탕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라켓에 충돌하는 동안에만 공에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이 라켓에 충돌하는 동안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서 좀 복잡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물리량인 충격량을 정의하면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충격량을 따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날아와서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어떠냐? 그때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서 일정한 운동량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 처음 이 운동량, 이 공이 라켓에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은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일정 운동량으로 오기 때문에 아주 측정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도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충돌 과정에서만 운동량이 바뀌지 공이 전과 충돌한 후에는 운동량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 라켓에 충돌하는 동안 라켓이 공에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충돌 전후의 공의 선운동량인 P1과 P2는 알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 충돌하기 시작한 시간이 T1이라고 하겠습니다. T1까지는 P1으로 이렇게 운동량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T1이 공의 라켓에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2가 라켓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은 언제 작용하냐면 T1에서 T2 사이에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이 동안에 작용한 힘에다가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정의하는데, 지금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만 물체에 힘이 작용할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dT분의 dP는 어떻습니까? 이건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인데, T가 T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P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P1, 충돌하기 전에는 P1이라는 일정한 선운동량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가 T2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힘은 0이죠. 그래서 그때도 선운동량은 P2로 일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일 때는 어떠냐? 시간이 T1과 T2 사이라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건 짧은 시간 간격이니까 그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을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이렇게 근사적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T는 뭐냐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것이고, 델타 P는 뭐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입니다. 이랬을 때 델타 T를 양변에 곱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바로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힘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이때 힘은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은 힘이 복잡한데 그 충돌하는 동안의 평균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힘에다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 간격 델타 T를 곱하는 것을 충격량, 영어로는 임펄스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F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F 델타 T를 직접 계산을 하면 힘들지만 이건 무엇과도 같습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또 같은데,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은 어떻다고 그랬죠? 잘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는 잘 알 수 없어도 델타 P는 운동량 변화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충격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 건 언제 적용이 되겠습니까? 힘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만 적용할 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은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시간이 t1과 t2 사이에서만 작용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t1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많이 작용하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시간의 함수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요 밑에 면적은 뭐와 같다고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요거 이렇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요 힘 그래프의 아래 면적과 같게 이렇게 그린다면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요걸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평균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의 평균임은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요놈은 이 평균임은 바로 저 충격량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거 이걸 갖다가 이제 평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우리 충격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충격량을 보통 I로 표시하는데 I는 F 평균의 델타 T는 P2 빼기 P1 다시 말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그 충격량은 엄격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시간의 함수로 그려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다 적분한 건 마치 이 그래프에서의 아래 면적과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충격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 16번 문제를 풀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힘의 그래프죠. 힘의 그래프니까 힘의 그래프에 대해서 충격량을 그립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0초에서부터 11초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래프 아래의 넓이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축은 1초 간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 힘은 1뉴턴 간격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계산하기가 쉽죠. 요거의 사다리꼴이니까 요 크기는 얼마쯤 되냐면 저게 다 보니까 칸이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3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6 이렇게 있죠. 그래서 3, 6 하면 18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저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6개에 올라갔으니까 3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갔습니다. 요 하나가 4개가 내려갔으니까 그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2개가 4개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리고 2개가 4개가 내려간 삼각형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5 하고서 여기다가 힘하고 시간을 곱했으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고 그 다음에 선운동량의 단위는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초나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나 같은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 지금 음식통의 처음 속력은 4.5m/s로 주어졌고 나중 속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속력이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통의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은 5kg입니다. 질량에다가 처음 속력을 곱한 것이죠. 그러면 22.5kg/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통의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바로 P 프라임 빼기 P니까 5V 빼기 22.5인데 요게 이제 무엇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 충격량하고 같다는 거니까 15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V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22.5 더하기 15 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힘을 어떻습니까? 5kg, 속도는 저기서 4.5m/s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 유효숫자 2개를 쓰면 되겠구나 하니까 V는 7.5m/s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니까 지금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다. 음수가 같다면 물체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번 문제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힘을 알고 속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름칠한 마루인데 기름칠한 마루다라고 하는 건 마찰을 무시하라. 마찰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은 냉장고를 일정한 힘 F로 잡아다니는데 한 번은 수평 방향으로 경우 1인데 다른 한 번은 수평 방향으로 위로 52도를 향한 방향으로 잡아 끈다. 여기에 냉장고를 이렇게 놓고 줄을 연결해서 한 번은 수평으로 잡아 끌고 한 번은 52도 방향으로 잡아 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정한 시간 t가 지난 뒤 그리고 일정한 거리 d를 끌고 간 다음에 두 경우의 냉장고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t가 지난 뒤 이건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속력 구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아까 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요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경우 1은 바로 뭐냐면 FT는 운동량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 상태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바로 이제 그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리고 일정한 힘으로 T만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우는 FT는 MV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작용한 힘이 끌고 간 방향으로 작용한 힘 F'이 바로 뭐가 돼요? F 코사인 52도죠. F 코사인 52도 한 다음에 T를 곱한 것이 바로 MV'이니까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V' 나누기 V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V는 V분의 V'이니까 바로 두 번째 거를 MV'을 MV로 나눈 거죠. MV'은 바로 무엇입니까? F 코사인 52도 T를 FT로 나눴으니까 FT는 지워지고 코사인 52도가 됩니다. 코사인 52도는 얼마가 되냐면 0.616 그러니까 여기 감마 T는 시간을 끌고 간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는 그때 비는 0.616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간 다음 두 냉장고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뭘 이용하겠습니까? 이때는 F 델타 T인데 거리면 FD 한 걸 이용해야 되겠죠. FD 한 건 바로 뭘 이용하면 되냐면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너지 정리도 잠깐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1에너지 정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양변에 dr을 곱해 가지고 적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적분하면 좌변은 바로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근데 무엇이 한 1입니까? 저기 운동 방정식의 좌변은 합력 알자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자 힘이 한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을 MV를 속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1 에너지 정리고 이 두 번째 B번 문제는 바로 이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 1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똑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 적용할 때는 힘이 일정하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편한데 힘이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때는 1 에너지 정리를 이제 적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우리가 앞에서 물체한테 일을 하면 받은 일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때 어떤 에너지로 변하냐?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에너지로 변하느냐는 경우마다 다른데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우 1은 어떻습니까? 합력
합력이 한 일, 여기서 힘은 F밖에 없으니까 합력이 한 일은 바로 FD가 되죠.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 2는 뭐가 됩니까? 합력이 한 일은 F'D인데 F'은 F 코사인 52도니까 F 코사인 52도는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속력의 B는 V 프라임 나누기 V는 어떻습니까? 요 두 번째 식의 제곱근을 구해서 첫 번째 식의 제곱근을 구한 것과 나누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루트 F 코사인 52도 D를 루트 FD로 나누면 되니까 요거 FD는 없어지고 루트 52도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52는 0.616인가 그랬죠. 그래서 0.616의 루트를 취하면 0.785가 답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를 마치고 이제 22번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받는 힘, 질량이 72kg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사각이 5도인 경사로 위를 향하여 가속도 3.25m/s 제곱으로 가속해서 달린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F는 바로 무엇입니까? F는 질량 M,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알짜 힘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알짜 힘이고 그 알짜 힘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람의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뭘 물어보라고 그랬습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질량하고 가속도만 곱하면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과 같다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질량이 72kg 사람의 가속도가 A는 3.25m/s 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알짜 힘의 크기는 두 개 그냥 곱한 거죠. 그래서 두 개 크기 곱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곱하면 234인데 여기서 이제 뉴턴 봤더니 어떻습니까? 유효숫자 3개 취하는 거니까 여기 그대로 곱하면 234가 나오지만 여기 이제 여기서 딱 유효숫자도 맞으니까 이렇게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하고 여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죠. mg가 있죠. 그러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 여기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요걸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사람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 우리가 앞에서 구한 234 뉴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 두 개를 더해서 요게 된 거니까 우리 지금 아는 게 FR입니다. 그리고 mg도 알지요. 그러면 요 F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삐끗하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뭘 구해야지 되냐면 경사면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수직인 선을 그리면 요 알짜 힘은 어떻습니까? 경사면과 평행인 방향이니까 경사면의 수직인 선과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성립할 것이냐면 먼저 요 알짜 힘은 무엇과 같을 거냐면 요 놈의 경사면 방향의 성분, 그게 바로 뭡니까? F 코사인 알파입니다. 거기다가 중력의 경사면 방향의 성분, 그건 바로 뭡니까? mg, 요걸 갖다가 5도라고 한다면 mg, 이건 사인이죠. mg 사인 5도가 되겠죠. 그래서 F 코사인 알파에서 mg 사인 5도를 뺀 게 바로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쇄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오토바이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의 수직인 성분은 F 사인 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력이 수직인 성분은 mg 코사인 5도죠. 자, 여기서부터 뭘 구합니까? F를 구하는 거죠. 근데 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보냐 봤더니 지금 알파는 모르는 거지만 여기는 mg 사인 오더 요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f 코사인 알파를 먼저 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95.53. 여기는 아직은 마지막 답이 아니니까 숫자를 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f 사인 알파를 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f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f 제곱 사인 제곱 알파는 뭐가 됩니까? f 제곱만 남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f가 되는구나. 즉 우리가 구하는 오토바이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제곱하고 요 놈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만 여기 수점 유효숫자 몇 개까지 하면 되겠어요? 3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3뉴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은 우주 경비대원의 무게와 질량이다.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량이 85km인 우주 경비대원이 있는데 지구에서 그 다음에 화성에서 그 다음에 행성 사이 공간에서 이 우주 경비대원의 무게를 구하라. 그리고 이 세 위치에서 우주 경비대원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mg가 바로 무게죠. 그 mg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지구에서의 무게는 지구가 그 물질을 잡아다니는 힘, 중력이죠. 그걸 무게라고 부릅니다. 화성에서의 무게란 화성이 그 물질을 잡아다니는 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서든지 그 행성의 질량이 m을 잡아다니는 만일력 이걸 무게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성질입니다. 이놈을 어디에 갖다 놨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히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지닌 관성이라는 성질인데 관성은 자기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이 질량이라는 성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다른 데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문제에서 질량이 85kg 이랬으면 유효숫자 2개를 쓰라는 거죠. 여기서 2개를 쓰면 83뉴턴 이러면 되는데 이 83뉴턴이 유효숫자 2개를 딱 갖고 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8.3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화성은 어떻게 됩니까? 화성도 화성의 중력과 속도를 쓰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효숫자 2개로 쓴다면 이건 3.1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이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행성 사이 공간은 중력과 속도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게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데서도 안 변한다고 그랬죠? 어디서든지 전부 다 85kg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지막 문제 두 물체를 연결한 줄의 장력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했냐면 우리 경사면에다가 황산화제 깡통, 무거운 깡통을 하나 이렇게 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건 콘비프 깡통, 그 인조 고기죠. 그 깡통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졌냐면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줄로 연결했으면 M1과 M2의 속도가 지금 같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뭐가 줬냐면 저 M2를 아래에서 F라는 힘으로 받쳤습니다. 얼마라는 힘이냐면 F가 7뉴턴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줄의 장력을 계산하고 저 경사면의 경사각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주어졌으면 우리 뭘 안다는 거죠? M2의 R자임 바로 알죠. 그래서 M2가 받는 R자임은 M2A인데 그건 계산하면 12.15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2가 받는 힘으로는 다른 힘으로 뭐가 있습니까? 먼저 위로 장력 마이너스 T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장력은 위로 정하니까 위로 작용하니까 T를 장력의 크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중력 M2G가 작용하죠. M2G는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26.46 뉴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 F는 요거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00 뉴턴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M2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알자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한 힘이 알자 힘이니까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장력은 여기서 봤더니 장력은 M2G 빼기 F 빼기 M2A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여기 7.31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장력을 구하면 M1에 작용하는 장력도 역시 똑같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똑같죠. 그러면 M1은 경사면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알자 힘도 경사면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사면 방향으로 받는 알자 힘이 바로 얼마냐면 M1A니까 계산하면 9뉴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사면 방향으로 받는 힘이 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중력이 있고 뭐가 있냐면 아래로 장력이 있죠. 그게 경사면 방향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죠. 이 중력의 경사면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 경사면의 각이 베타면 저 밑에 있는 게 베타니까 저건 바로 뭐가 돼요? M1G 사인 베타가 되죠. 그래서 M1G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힘도 있냐면 수직항력도 있는데 수직항력은 경사면 방향 성분이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경사면 방향으로 받는 힘은. 그래서 이 경사면 방향으로 받는 힘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M1G 사인 베타 더하기 T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경사면 방향으로 받는 알자힘 M1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베타는 여기서 구하면 M1A 빼기 T 한 다음에 M1G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를 다 대입합니다. 숫자를 다 대입했더니 0.0862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 사인 0.0862 이렇게 되죠.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4.94618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서 유수자 몇 개 하면 되겠어요? 3개 하면 되겠죠. 그래서 4.95 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8번까지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5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기 바라겠습니다.